교란된 면역세포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생활 습관의 어떤 교정, 변화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보통 이제 생리통이 심한 분들은 아주 루틴하게 먹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약들이 다 작게지만 하나하나가 다 간에 부담을 축적시키는 거거든요. 애초에 근본 치료는 아니겠죠. 재발 빈도가 매우 높고요. 표준 치료의 한계라는 게 스테로이드제를 쓰면 조절이 되는데 스테로이드제만 줄이면 다시 수치가 오른다. 이런 환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교란된 면역세포들이 가만히 놔뒀을 때 회복되지는 않으니까요. 근데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자연회복이라는 게 아무것도 안 해도 회복된다가 아니라 교란된 면역세포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생활 습관의 어떤 교정, 변화를 통해서 회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표준치료 목표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것 때문에 환자분들이 저희를 많이 찾아오시는 건데 특히 젊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진단을 받거든요. 제가 요즘 자가면역 간염 환자분들 보면 주로 20, 30대를 많이 보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를 찾아오시는 목표 이유가 표준치료의 목표가 뭐냐라고 병원에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완치가 없다. 그럼 언제까지 써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로이드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강하고 안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걸 언제까지 먹어야 된다라는 목표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가면역 간염의 표준치료의 목표는 질병 활성화를 최대한 억제하고 최대한 관해기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거죠. 그게 목표고요. 질병의 진행을 막는다보다는 늦추는 게 일단 목표고 진행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속도를 늦추는 게 가장 이 치료의 핵심적인 목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표준치료 목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가면역 간염의 가장 1차 치료 약물은 보통 스테로이드제로 알려져 있고요.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고 하는 게 스테로이드제인데 주로 많이 알려진 것처럼 우리가 항염증 효과가 뛰어난 스테로이드제를 통해서 간 수치를 조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간 수치가 높다고 스테로이드를 쓰진 않지만 자가면역 간염에서는 이 스테로이드제를 썼을 때 간 수치가 잘 떨어지는 경향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요. 이게 모든 환자분들이 다 효과를 내진 당연히 않겠죠. 또 하나는 약물의 부작용이 워낙 세다 보니까 효과는 뛰어나지만 그 부작용을 몸이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아자티오프린 같은 약물들이 면역 억제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뭐 안전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후반부에 스테로이드제만으로 조절이 안 되거나 또는 스테로이드제를 너무 고용량으로 써야지만 조절된다면 이걸 계속 쓸 수는 없으니 이걸 좀 보조적으로 쉽게 말하면 스테로이드제를 감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자티오프린이라는 면역 억제제를 보통 경유하는 경우 환자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제 치료는 장점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는 이것보다 빠른 약을 찾기 어렵죠. 그만큼 아주 뛰어난 효과고 간 수치를 잘 듣는 분들한테는 효과적으로 떨어뜨려 주지만 그만큼 또 그에 상응하는 부작용 위험성이 많다는 게 이 약물 치료의 가장 한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좀 붓는다거나 이제 푸싱 증후군 같은 증상 또는 탈모 또는 뭐 여러 가지 대사 질환들 가장 대표적인 게 골다공증이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약물을 계속 쓸지 또는 대체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긴 하죠. 한계라는 이유가 표준치료의 목표 자체가 애초에 자가면역 질환 치료가 아니라 그 장기를 공격하는 그 반응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근본 치료는 아니겠죠. 재발 빈도가 매우 높고요. 표준 치료의 한계라는 게 스테로이드제를 쓰면 조절이 되는데 스테로이드제만 줄이면 다시 수치가 오른다. 이런 환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이유는 당연하죠. 왜냐면 스테로이드제는 면역을 억제할 뿐 치료한 게 아니니까 다시 면역계가 활성화되면 간을 또 때리면서 당연히 수치가 오르는 거라 너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걸 이해시켜드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약물 뭔가 자가면역 간염 생각하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게 저희가 써야 될 메인 무기 두 가지를 못 쓰거든요. 거의 이런 분들은. 왜냐면 설득하기도 어렵고 오를 때마다 너무 불안해하세요. 근데 답답한 질환입니다. 표준 치료 한계는 평생 동안 약을 써야 된다는 점. 평생 동안 수치가 오르면 더 쓰고 낮아지면 풀었다가 이걸 반복해야 된다는 점이 이 치료의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 이식 수술까지 하는 경우를 보죠. 사실 간 이식을 한 후에 오신 분들도 많이 보고요. 근데 아까 이 자가면역 간염이 가장 관리가 안 됐을 때 최종적으로 갈 수 있는 제일 안 좋은 상태가 간 경화가 진행이 돼서 간 이식을 해야 되는 상태까지 오는 건데 간 이식을 하면 일단 장점은 더 이상 자가면역 간염은 안 생기겠죠. 간을 아예 바꿔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간은 바꿔서 간은 정상인데 다른 장기에 자가면역질환이 생기는 경우를 또 저희는 임상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경우를 보면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이 치료를 정말 깊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자가면역질환이 왜 생겼을까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되셔야 자가면역 간염을 올바르게 치료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간이 파괴될 만한 생활에 더해 면역계가 교란될 만한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건 결국 하루하루의 식사죠. 식사와 생활이죠. 특히 약물인데요. 그러니까 약물이라는 게 한약재도 포함해요. 저희가 쓰는 것도 포함이고요. 모든 약물들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상황들이 소염진통제, 특히 여성분들은 보통 이제 생리통이 심한 분들은 아주 루틴하게 먹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약들이 다 작게지만 하나하나가 다 간에 부담을 축적시키는 거거든요. 그런 생활들이 병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좀 비약이겠지만 그 정도로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특히 너무 약물은 항상 얻을 수 있는 이득들의 부작용을 안고 있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 약물 사용에 있어서는 너무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딱 특정 검사를 가지고 자가면역 간염을 진단하는 것들보다는 간염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른 간질환을 다 배제되고 나서 진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최종적인 확진은 자가항체에서 양성이 나온다거나 간을 공격한다고 알려진 자가항체들에서 양성이 나온다거나 또는 조직검사상에서 확진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조직검사상 확진이라 하면 조직검사를 해봤을 때 간에서 염증세포의 어떤 침윤이 보이는 거죠. 특히나 자가면역성 염증성 세포들이 보인다. 보통은 자가항체라는 혈액검사나 IgG 항체 검사 또는 조직검사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확진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가면역 간염과 자가면역 담관염, 우리가 PBC, PSC라고 많이 부르는 자가면역성 담관염이라고 하는 질환들은 조금 진단 기준이 좀 다른데 담간의 특이적인 항체들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담간염이 좀 많고요. 예를 들면 PBC 같은 경우에는 AMA라고 알려진 항미토콘드리아 항체 양성인 환자분들이 대부분이고요. PSC 같은 경우에는 특정 자가항체보다는 주로 다른 자가면역 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궤양성 내장염이나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궤양성 내장염 환자분들 중에 PSC가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진단은 자가항체 양성을 가지고 하는데 간에 특이한 자가항체가 있고요. 담간에 특이한 자가항체가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류를 해서 진단을 한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가항체가 나오게 되면 자가면역성 간염을 의심할 수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자가면역 간염 초기에는 이 항체가 음성인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IgG 항체도 음성인 경우가 많아서 사실 이게 최근 들어서 이 진료 지침 나왔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게 무증상 자가면역성 간염 그리고 혈전 음성, 그러니까 자가면역, 자가항체 음성인 자가면역 간염 환자분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 말은 그러니까 결론은 진단이 어렵다.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이것저것 다 배제했을 때 자가면역 간염이 의심되는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는 게 최근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적인 특성은 그래서 임상 증상, 그러니까 종합적으로는 증상, 혈액검사, 특히 간효소 수치의 상승이나 GGT 같은 수치의 상승, ALP 같은 수치의 상승, 그리고 조직검사 결과 또는 항체 검사를 종합해서 확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자티오프린은 저희가 이전에 이미 여러 자가면역 질환을 다뤘을 때 특히 염증성 장질환에서 많이 또 쓰이는 약물 중에 하나고 다른 자가면역 질환에서도 많이 쓰이는데 저는 항상 보면서 생각하는 게 분과로 나눠보면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거든요. 환자분들 중에 이 자가면역 간염으로 진단을 받아서 소화기내과 그 중에서도 이제 간 쪽의 전문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 약을 쓰려고 하니까 또 내분비에 문제가 생기면 내분비내과랑 연결이 되고 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자티오프린이라는 약물은 기본적으로 염증성 장질환에 먼저 많이 쓰이는 약물인데 자가면역 간염, 자가면역 담간, 그러니까 PBC, PSC 두 가지 중에 특히 PSC가 궤양성 내장염에 많이 연결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두 질환이 분과로 나눴을 때 완전히 다른 과에서 다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간질환과 장질환은 많이 연결이 돼 있어요. 해부학적으로도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고 나중에 담관염 치료에 메인으로 쓰는 약들을 오늘은 못 다루겠지만 보통 이제 우르사라고 알려져 있는 UDCA라는 약물이 간, 담, 장 요 세 장기가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그쪽을 뚫어주는 약물이거든요. 우르사라는 약물이 담즙산의 분비를 촉진을 해서 간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간을 회복시키자가 이 치료 약물의 메인 목표인데 그런 만큼 아자티오프린이 많이 쓰인다는 의미는 간질환과 장질환이 상당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것만 좀 전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BM 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